오늘 대종경 교육본 34장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내용이 긴데, 이렇게 내용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종사 영산에서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갓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세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니라.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떠한 병이 들었는가? 첫째는 돈의 병이니,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하면은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와 염치보다 오직 돈이 중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둘째는 원망의 병이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의 편의 잘못만 살피며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나의 은혜 입힌 것만 생각하여 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셋째는 의뢰병이니, 이 병은 수백 년 문약의 폐를 입어 이 나라 사람에게 더욱 심한 바로서 부유한 집안 사람들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으려 하며 자기의 친척이나 것 가운데라도 혹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의세하려 하여 한 사람이 벌면 10사람이 먹으려 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넷째는 배울 줄 모르는 병이니, 사람의 인격이 그 구분은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지라. 마치 벌이 꿀을 모으는 것과 같이 어느 방면, 어느 계급의 사람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몸을 굽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각기 되지 못한 암환심에 사로잡혀 그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다섯째는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이니,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지식을 사물에 활용할 줄 모르거나 그것을 펴서 후진에게 가르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알지 못함과 다름이 없는 것이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 좀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만하고 자긍하여 모르는 사람과는 상대도 아니하려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여섯째는 공익심이 없는 병이니, 과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개인주의가 은산철벽같이 굳어져서 남을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드물 뿐 아니라 일시적 어떠한 명예에 끌려서 공중사를 표방하고 무엇을 하다가도 다시 사심이 발동으로 그 일을 실패 중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공익기관이 거의 피폐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편에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병증에 대한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물질 문명을 원불교는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사한다고 했죠, 오히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데 대종사는 그 안에서 뭘 본 거죠?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병맥에 대해서 짚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발전되고 있대. 사람들은 다 그걸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그냥 대단하다 그러고 감탄하고만 할 때 대종사님은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존중하고 감사하면서도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증을 또 살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인과적으로 양면을 항상 보시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천지에 기둥이 없는 돌을 채받아서 기랄리를 발견할 때 흉한리를 발견하고 흉한리를 당할 때 기랄리를 발견하여 기둥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예. 고개라도 끄덕끄덕.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과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든 그것이 결과인데 결과로만 보지 않고,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죠. 결과를 결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과정을 과정으로만 보지 않고 결과로 볼 수 있고,
또 과정도 하나의 과정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과정을 또 엮어볼 수 있고 그 결과도 하나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과에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눈앞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기 가치관으로 이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의해버려요. 실패다. 성공이다. 그런데 인과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세상 모든 것은 한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현상은 항상 변화로 볼 줄 알아야 그것이 실제를 바르게 보는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를 공부한다는 건 현상에 드러나 있는 어떠한 것도 고정적 결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과를 바라보는 대전제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답을 정해놨어,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지점까지 왔을 때는 내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또 실패라고 말을 해. 그런데 완벽하게 고정된 성공이 어디 있냐고. 그런 건 없다고. 계속 변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 우리 연인 사이에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처음에 만날 때는 서로 좋은 면만 봐. 서로 좋은 면만 보여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사고 애 낳고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것도 드러나고 안 보던 모습들이 드러나. 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애가 태어나면 그 애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둘이 결혼하게 되면 또 책임질 일이 발생해요. 의견이 많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완전히 또 천국과 지옥을 또 오가기 시작해.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성공은 없는 거야. 사업은 성공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사람의 일생을 놓고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면은 인과를 모르는 거야. 인과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야.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과의 수많은 가지 중에서 어떤 가지를 선택하고 갈 것이냐라는 것은 철저하게 공부의 문제라고. 그러니까는 그 인과 어디에도 끌리지 않을 때 우리는 공익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리타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은혜의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가르치고 배우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어느 한 고리에서 끌려 있다면 우리 욕망이 어딘가에 집착해 있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고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대종사님께서 어떤 위치에 계셨냐면 모두가 바라보는 이 찬란한 물질 문명 속에서 대종사님은 홀로 이거의 병맥을 진단하고 계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면을 다 보는 관점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양면을 다 보는 관점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단을 놓고 보면 우리 교단은 망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어차피 가라앉을 배인데 똑똑한 놈들은 미리 다 탈출해. 어? 자, 이거 뭐 딱 보면 몰라? 사람들 봐봐.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몰고 있는 배 이거 곧 가라앉을 배야. 빨리빨리 하루라도 젊을 때 탈출해서 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멍청한 놈들만 남아 있는 거야, 여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나같이 멍청한 놈들은 아니야. 이거 멀쩡해. 이거 아직 조금 문제가 있긴 하는데 이거 좀 손보면 이거 겁나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 고쳐서 써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똑같은 교단 안에 살고 있고 모든 상황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단을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후천 5만 년 간다. 단정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단정 지으면 올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단정 지으면 올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인과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대동사님처럼. 양면을 다 봐야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서
우리가 이걸 살려내고 성공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 인식이 고착만 되지 않는다면 그 부정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긍정적 인식은 뭐예요? 긍정적 인식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그러면 긍정적 인식이 좋은 거예요? 긍정적 인식을 하면 병맥을 짚어요, 못 짚어요? 못 짚어요. 긍정적 인식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긍정적 인식은 병맥을 못 짚는다고. 그냥 모든 걸 좋게 포장하니까.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 사실은 망하고 있는데 망하는 줄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운전할 수 있느냐, 우리한테 그런 역량이 있느냐,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공부 모임을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병맥을 정확히 짚어야죠. 병맥은 짚고 방향은 제시해야죠. 어떻게 극복할 건가? 병맥을 짚고 그냥 우리가 이러니까 탈출하자 이럴 것 같았으면 이 공부 모임 없는 거죠. 병맥을 짚고 탈출하자 이 공부 모임 하겠어? 여러분들? 어? 내가 이거 하겠어? 나도 빨리 탈출해야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서 목수라도 배워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병맥이 있는데 이걸 빨리 인식하고 우리가 이걸 극복해서 이 배를 갖다가 제대로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운행해보자. 지금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교단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보다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나 살려보고 싶어. 한 후배하고 이렇게 가까운 후배하고 얘기하는데 걔는 어느 정도 하다가 관두고 나갈 거래. 답답하더라고. 나는 걔한테 그랬어. 나는 그냥 얘하고 같이 침몰하더라도 끝까지 해볼란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 멍청하다는 소리들도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부교무가 그렇게 많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 저기 뭐야 형은 주임교무라 그런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부작용, 부교무 겪어봤는데 근데 올챙이제 시절 까먹어서 그런가 보죠, 제가? 저는요,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빨리 나가시라. 정말로. 밖에 나가서 잘 사시라.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있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그냥 그런 생각에 오염되고, 이렇게 하느니, 빨리 나가시라. 비판하는 건 좋지만, 망할 거니까 나간다는 생각하는 건 나는 솔직히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판은 날카롭게 하되 끝까지 우리가 앞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이걸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최소한의 보호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 밥을 한두 끼 먹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교단에 대해서 했으면 얼마나 했는데 희생을 했으면 뭘 얼마나 희생을 했고 내 고열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여기 우리 교단이 내 고열을 빨아먹고 성장하고 있나 지금? 왜 우리는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교단에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생각보다 우리 젊은 분들이 안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 걱정돼. 정말로. 걱정돼. 물론 그렇게 되는 인과관계가 다 있지. 또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물질 문명에 대한 존중이 있으시면서 그 물질 문명으로부터 파생되는 그 이후의 것을 걱정하신 분이에요. 그 이후의 것을. 근데 이 표현이, 그 뒤에 표현이 참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앞으로 나아갈수록, 밖으로 나아갈수록, 안으로는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문장을 볼 때 왜 우리는 우리 교단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때, 우리 교단이 외적으로 사람도 늘고 교당도 지어갈 때, 밖으로, 밖으로 성장할 때, 안으로 병맥이 깊어질 걸 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 시기에. 그냥 나는 세상도 세상이지만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존재하는 우리 교단이 더 걱정해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걱정되지. 우리 안에 병맥을 우리가 과연 짚고 있는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될 때죠. 세상의 병맥을 짚기 전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라.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라.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 깊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깊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의 재생의세의 경륜은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 대한 깊은 근심 걱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근심이 없다면 대종사께서 이런 일을 안 하지. 그래서 나는 대종사님은 이 대종사께서 이렇게 세상을 걱정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랬을지 모르지. 낙관하는 사람들은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야. 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옛날보다 먹을 게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하는데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야. 네가 걱정하는 그게 걱정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우리 교단이 꼭 그래. 내가 억울해서 하는 말이지. 걱정된다. 문제 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걱정되고 문제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되는 사람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교단 풍토는 빨리 없어져야 돼. 걱정되는 사람을 문제로 지적하는 이 교단의 풍토는요. 그러면 이건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병을 덮자는 거고, 우리 문제를 아예 거론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은 꼭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 나같이 이렇게 비판적인 놈들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지. 답답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나가는 거지. 안녕히 계세요.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어. 자, 여기 이제 병맥이라고 했는데, 병맥의 근원은 뭐냐면,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물질 문명에만 취해가지고, 물질 문명에만 취해 있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세계가 병맥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불생불멸한 자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과보응의 세계 속에서 성장만을 바라보고, 좋은 것만을 찾고, 내 이익만을 찾고, 요렇게 생각하는 그런 물질 문명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병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병맥이에요. 거기에 맥이 있는 걸 찾아가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번뇌의 근본은 뭐 탐진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 문명 개벽 시대의 실제 병맥은 그 물질 문명을 욕망하는 우리의 내적 태도예요. 그게 병맥이에요. 물질 문명 자체는 병맥이 아니에요. 그것을 욕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병맥이죠. 물질은요, 자동차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니까. 칼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칼을 어떤 방식으로 욕망하냐에 따라서 칼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 자체는, 물질 문명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물질 문명이지. 다만 그걸 쓰고 그걸 취하고 그걸 사용하는 우리의 욕망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익적 방향을 향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거죠. 이기적 방향을 향해 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타인을 해해서까지라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지. 하지만 타인을 이익 주려고 내가 쓰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문제가 없어요. 그건 분명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물질 문명을 구하고 사용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맥은 뭐냐면 물질 문명을 욕망하는 우리의 내적 태도에서 병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물질의 세력은 뭐겠어요? 물질의 세력? 물질의 세력. 물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물질의 세력이에요. 물질을 탐하고자 하는 세력,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력, 물질에 끌리는 세력, 물질을 부정하는 세력,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물질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왔을 때 돈을 욕망하는, 이게 물질의 세력이에요. 돈을 욕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돼 있죠?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원망.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 마음의 이 태도, 이게 물질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셋째, 누군가한테 의뢰하는 거. 나는 편하고 타인한테 의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다 물질의 세력이고, 배울 줄 모르는 것도 물질의 세력이고, 가르칠 줄 모르는 것도 물질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공익심 없는 것도 다 물질의 세력이야. 이러한 물질의 세력이 병맥이에요. 병맥.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대동사께서 그 시대를 그 시대를 딱 바라보셨을 때, 이제 병맥을 딱 진찰해 보니까 그 안에를 들어가 봤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한번 들어본 거야. 그 당대 시대에. 그랬더니, 아, 돈이다, 이 돈. 사람들이 이게 돈에 미쳐 있다, 이게. 쭉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어, 돈.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원망.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병이 있고, 의뢰하는 병이 있고, 배울 줄 모르는, 가르칠 줄 모르고, 공익심 없는 이 병맥이 그 안에 쭉 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현상에 지금 펼쳐져 있는 휘황찬란한 가운데 대동사는 뭘 봤냐면 그것을 욕망하는 인간의 내적인 모습을 관찰하신 거지. 저것이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건가? 그건 문제가 아니라, 와, 저걸 탐하는 우리의 내적 태도가 문제네? 저것만을 쫓아가면서 실제로 구현해야 될 가치를 놓쳐버렸어. 저것을 쫓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걸 쫓아가면서 우리가 그걸 자체를 취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놓쳐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저것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저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 불행해지겠는데? 돈이 겁나게 좋은 거지만 돈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부자 간의 관계가 망가지고, 음,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그렇게 되네? 찾아보니까 돈에 병이 들었네. 돈을 욕망하는데 돈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돈에 병든 거야. 돈을 욕망하되 돈을 잘 쓰면 그건 병든 게 아니야. 건전한 거야. 이해가 잘 되시죠?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긴 내용의 글이 있어요. 긴 내용의 글이 있어요. 상당히 길어요. 내가 그걸 한 2번 정도 정독을 했는데, 길어.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기나? 그냥 봤을 때? 한 2배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서 있어요. 첫째 돈의 병 해가지고 더 자세해요, 내용이. 구체적인 예화 같은 것도 많이 드러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해가지고 보험 사기를 쳐가지고 생명보험을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시대하고 별로 이렇게 단차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돈의 병은 더 말할 게 없겠죠. 예. 돈의 병.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돈을 추구하면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원망의 병. 타인의 잘못만 생각하고 내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타인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원망병이에요. 그러니까는 군다고 해서 타인한 타인한 잘못이 없고 무조건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무조건 100% 잘못한 거 아니에요. 뻑치기 알아요? 뻑치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뒤통수를 팍 때려서 사람 죽여버리고 물건 가져가는 게 뻑치기예요. 갑자기 뒤통수 맞고 죽어요. 그러면 내가 하필 그 자리를 그 길을 안 갔어야 될 나의 그 길을 간 게 나의 잘못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 없고 다 나의 잘못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집에서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어. 두드려 맞았어. 너무 학대를 많이 받고 살았어. 어떤 애는 성폭력을 당했어. 그러면 그 애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원망병, 우리가 항상 이거 마음 공부한다고 할 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편협한 해석이라고요. 모든 인과관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고 그냥 저쪽 것만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망병이라고.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 편의 잘못만 살피며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남의 입힌 것만 살피며 그러니까 남한테 준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남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걸 문제라고 지적한 거지. 타인이 잘못이 없다는 걸 전제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쪽만, 이걸 보고 주착심이라고 하잖아. 편착심. 편착심.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저쪽에만 잘못 있다. 나만 주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신 거라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지 저 사람은 잘못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항상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말하는데 빗자루로 만약에 쓸었어. 시끄러웠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었어. 예를 들면. 아,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빚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잠을 좀 못 자요. 죄송한데 좀 이 시간에는 빚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막 화를 내고 얘기했다는 거지. 내가 1차적으로 저 사람한테 방해 끼친 것은 잘못한 거 맞지만 저 사람도 타인한테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요즘에 교통사고 나도 100% 누구 과실 이렇게 안 따지지. 퍼센테이지를 막 나눠서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막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때려 박은 이런 경우는 뭐 상황이 다르겠지. 그런 건 다르겠지만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일방적인 나의 잘못이요 하는 방식은 공부가 아니라고요. 지혜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세월호가 침몰을 했다. 누구 잘못이야? 그것도 내 잘못이야? 지금 저쪽에 해가지고 뭐 이태원에서 그런 문제가 났다. 죽은 사람들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냐? 그럼 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받고 수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다. 우리가 부족한 탓이야? 그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100%로 인식하는 그 태도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잘못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그것도 편착심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공부가 꼭 그런 식으로 간다고. 또 다른 편착심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대종사님께서는 한쪽만 집착하고 나를 포함해서 두루 살펴보는 그런 태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둘째는 원방병이니, 셋째는 의뢰병이니, 그 옛날에는 어때요? 이 문학의 폐해라는 것은 글 공부는 엄청나게 해. 근데 글 공부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문학의 폐해예요.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실제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뭐, 있는 사람한테 의뢰하려고 하고, 그냥 뭐 빌어먹으려고 하고, 그냥 누가 해주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내가 뭔가 우리 집안이 괜찮으면 그냥 그거 부모님 뭐 재산이 있는데 당연히 나는 뭐 괜찮아. 뭐 그냥 그러고 그냥 대충 살고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 자발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려는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의 의사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그런 태도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역전된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복지 쪽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인데 돈이 일정 수입이 이상 넘어가면은 국가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일 않는 게 나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사람의 수입이 이만큼이 되면 지원금이 안 나오거든. 근데 차라리 이거 안 하고 지원금 받는 게 더 낫거든? 그러니까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생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거저는 좋아해,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대종사님 같았으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저쪽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 내가 일하면 100만 원을 벌어.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지원금 100만 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제도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100만 원 받아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00만 원이 받아. 그러면 야, 그 돈은 딴 사람 줘. 나는 일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내가 일해서 100만 원 받을 거야. 일 않고 100만 원 안 받고 나는 일해서 100만 원 받을 거니까 진짜로 일 못하는 사람 챙겨줘라. 대동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일해서 100만 원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일하면 100만 원, 이 돈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일 안 하고 이 돈을 받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대동사님 같으면. 그런데 99.99%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자력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본의 아니게 자력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을 뭐랄까,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내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정말 그 좋은 기준인지는 뭐 이제 아주 전문가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자기의 자력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향타원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향타원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신이 다 해요. 그런데 누가 있으면 안 해. 누가 없으면 다 해. 어? 당신이 뭐 다 해. 밥도 하고 다 하시,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야. 누가 있으면 안 해. 그러나 없으면 하셔. 나이 먹어도. 뭐 최소한 자기가 할 도리는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자기가 할 일은 끝까지 자기가 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도저히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남에게 어떠한 사소한 거라도 남에게 의탁하려는 태도는 좀 없어야 돼.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총부에 있어 보면서도 참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어느 직장이나 직장 상사와 직장 밑에가 있잖아요. 근데 상사는
자기의 권한으로 밑에 사람한테 시켜버려, 그냥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밑에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까지 해야 돼. 이것도 일종의 의뢰 생활이에요. 이것도. 의뢰하는 태도를 가진 거야.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책임진 일은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기 싫어갖고 저 사람한테 미루거든. 이거 의뢰 생활이에요. 철저하게. 근데 그러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의뢰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명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이 그걸 분담해서 힘들어요. 토스한다고. 이쪽 토스하고 저쪽 토스하고 이쪽 토스하고 저쪽 토스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조직사회에서 저 사람이 없는 게 더 이익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너무 모든 사람들이 그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최소한 그 이상은 못해도 자기가 해야 될 만큼은 처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이.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의뢰 생활은 책임감의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저런 방식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별로 없지. 진짜 돈 많은 몇몇 집 빼놓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의뢰하고는 못 살아요. 근데 요즘에 또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캥거루족 문화가 또 생겼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못하고 누구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냐.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최소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탁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은 살잖아, 삶을. 지금 그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 왜? 아이들을 그렇게 자력 있게 안 키웠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도와주고 키웠거든. 그러니까 의뢰 생활하는 사람으로 키워낸 거야, 아이를. 결국은 그렇게 키워낸 아이를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 자기가 죽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 망하지. 2세에서 망해. 3세까지 못 가요. 그렇게 자식을 키워놓으면. 그 자력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교육할 때. 자, 판단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대동사께서 제시하는 이러한 어떤 포괄적인 거 말고 약간 그 총론적인 얘기 말고 강론적인 얘기들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 구체적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경우 자력이 없는지 따져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자력이 많이 없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아이를 한쪽 방향으로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서포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력이 없어요. 청소를 할 줄 안다거나, 이런 음식을 만들 줄 안다거나, 뭐, 기본적인 생활을,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자력이 없냐, 인간관계도 자력이 없어요. 인간관계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 참, 그게 세대를 걸쳐서 방향은 달라지지만 자력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밥그릇은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최소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쵸? 자, 그 다음에 배울 줄 모르는 병. 우리가 저기 보면 이제 우리 정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왜 배울 줄 모르냐면은 우리 안에 분별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대동사께서는 이제 암환심을 대표적인 걸로 잡았는데 암환심이 많으면 배울 줄 몰라요. 예를 들면 나는 남자인데 나는 좋은 학교 나왔는데 나는 계급이 높은데 나는 부자인데 나는 양반인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암환심이죠. 암환심. 그러면 못 배우죠. 배우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 어느 방면으로,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라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공부 모임을 한다 그래도, 제가 그나마 저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제가 공부 모임을 하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못하지.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수, 감히, 이 짬밥도 안 되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라고. 그런 거라고. 되지 못한 암안심? 되지 못한 암안심이라는 것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상당히 미숙하다는 거지. 마음의 상태가. 무언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미숙한 암안심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되지 못한 암안심 이런 말은. 그 다음에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이니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이것도 자만자족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잘 못 가르쳐요. 또는 자만자족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짜증나. 그냥 꼴보기 싫어 저런 애들은. 그래서도 싫어해.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지식으로는 꽤 괜찮은데 인격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배우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항상 어느 분야에나 인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나. 예를 들면 의학에서도 인류인 사람은 꼭 의학 실력만 가지고 따지진 않아. 인격이 있어야 돼, 함께. 과학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학자도 인류 과학자는 인격이 있어요.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인격이 같이 따라간다고. 종교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도 어떤 아저씨가 구두 수성공이야. 구두 수성공인데 그 구두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랄까 그 숙련적인 역량도 있고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사람의 그 내적 역량이 굉장히 겸손하거나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인류가 되는 거고 그냥 기능만 좋은 사람은 인류는 못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기술만 가지고는 인류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 분야에 뛰어나면 인격도 같이 가야 인류가 돼요. 그러면 왜 그게 인류가 되느냐?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 사람을 좋아해줘야 인류가 돼. 그건 인격의 문제잖아. 실력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냥 나의 사견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세계적인 사람이다, 뭐 한다, 유명하다 보면은 의외로 겸손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겸손하다고. 막 이렇게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거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 치고 인류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의외로 소박하고 검소해. 딱 거기에만 몰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잘 가르치지 못하면은 뭐 그냥 자기한테 끝나는 거잖아요. 대종사님도 뭐 평생 가르치는 일 하셨으니까. 또 대종사님 평생 가르치는 말 한 게 아니야. 가르치고 배우는 일 다 열심히 하셨어요. 대종사님 정말 평생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신 거죠. 대종사님 보면. 그다음에 공익심. 네. 우리 빈공정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예, 뭐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방어가 다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게 또 다고. 모르겠어요. 그 내면에 어떠한 복잡한 그런 인간관계가 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윗사람들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자리가 가진 그 자리가 주는 그 꿀은 정말 쪽쪽 잘 빨아먹으면서 막상 책임져야 될 자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죠. 그 위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존경심과 또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이나 또 이런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는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지도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격이 부족한 것 같아, 많이 생각보다. 하여튼, 어느 곳에서라도, 그래도 정말 항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 내면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기한테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되는 사람이어야 윗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철면피 갖고 뻔뻔한 사람들은 안 돼. 근데 항상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탐하지를 않아, 또. 문제가.
그것도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좀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막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윗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고열을 다 빨아먹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모든 고열을 다 빨아먹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먹여 살려요. 다 빨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 시절이. 근데 뭐 요즘은, 네,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아니죠. 네, 시대가 밝아져가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물질 문명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물질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세력, 우리가 그 극복해야 되는 물질 문명이 뭐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세력을 극복해야 돼. 돈이 부족한 사람도 그 물질의 세력을 극복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의뢰 생활하는 사람도 배울 줄 모르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원망 생활하는 사람도 공익심 없는 사람도 그 생활을 극복해야 돼. 그 물질의 세력을 거슬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개벽이고 정신의 세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서 그러한 물질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종사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이 시대의 병맥을 또 진단해 보는 거예요. 물론 보편성을 가진 진단을 하신 거죠. 지금 대종사님께서 진단하신 이 문제가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어요. 우리 개개인한테.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다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 되지만 또 그 시대만의 독특한 또 물질의 세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그 병맥을 찾아야 돼. 그게 사실은 종교인이 해야 되고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되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야. 그 병맥을 찾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죠. 또 찾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성의가 없다면 그건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죠. 근데 세상을 향해서만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 개개인의 내면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을 향해서도 그래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게 병맥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저는 가장 큰 병맥이 한 줄기를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단 안에 위계예요. 위계 질서. 위아래의 위계 질서. 이 위계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병맥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단을 어떻게 하면은 서로 존중하는 수평 구조를 만들 거냐. 나이 많은 사람은 어린 사람을 존중하고,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출가는 재가를 존중하고, 재가는 출가를 존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그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수평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이게 우리 교단이 해결해야 될 큰 병맥이라고 봐요. 이 교단 문화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까? 불편함을 느낍니까? 대부분은 뭐냐면요. 나하고 말을 편안하게 주고받는 사람 있는 게 편안하지, 존대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위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오면 불편해요, 교도님들이. 왜? 챙겨야 되니까요. 신경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젊은 교무가, 비교적 젊은 교무가 오면 편해. 왜 그래요?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챙김을 해주거든요. 오히려 챙겨주거든. 편하거든요. 그런데 교무하고 교무 관계는 오직 더 할까요? 교무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윗사람 만나면요, 밑에 사람은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윗사람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어떠한 벽을 허물어야 돼. 그 병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선진, 후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 출가와 제가라고 하는 것. 이러한 그 차별적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극복해내야 된다고. 우리 교단 안에 이 문제를 극복하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병맥을 먼저 짚어야 되거든요. 배동사님 이렇게 하신 것처럼 병맥에 딱 짚어가지고 이거 병이다. 이거 고쳐야 된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인데도 이걸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또 상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떠한 사안을 할 때 당연히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성립돼요.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성립되면 지시받는 사람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인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 왜?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야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끝나는 거니까.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세 번째 때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놈은 거기서 못 살아요. 나와야 돼. 갈등 때문에 못 살아. 생각하지 않고 순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무능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존재감이 약해지고 생활이 불행해져요. 성취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나이가 40 정도 되면 성취감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에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럼 불행해져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 딱 그런 상태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것들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다 이런 우리 교단에 찌들어 있는 이게 위계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은 수행자일 뿐이지 나이 많고 나이 적은 그냥 같은 교화자일 뿐이지 그냥 선배 후배지.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문화라고 하잖아요. 문화. 우리 교단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단 문화는 너무 힘든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 속에 지금 앞으로의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가? 또 앞으로의 역량 있고 정말 이런 사람이 이 교단 문화를 갖다가 존중하고 정말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많이 들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이 그라운드를 바꿀 생각은 안 해. 사람들이 와도 튕겨나가는데? 자, 보세요. 대종상님 당대 때는 사람들이 불법 연구에 오고 싶은 조직이에요. 부러운 조직이야. 왜? 거기는 그 조직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직 문화라긴 그렇지만 그 불법 연구의 안에서 삶의 문화라는 게 너무 정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나도 저기 소속되고 싶다. 나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출가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무님의 웃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출가했다고 하거든. 그런 사람들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와, 교무님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교무님처럼 살면 나도 또 어떻게 저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출가했다는 거야. 봐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교화하는 그 내적 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단의 경직된 문화로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교화 어렵다고. 이 문화를 바꿔야 돼. 우리 내적 문화를. 제도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접하는지, 이러한 우리 내부의 그 조직 문화가 밖에서 볼 때 너무 매력적이어야 돼. 근데 지금 들어오면 숨통이 막히는 거야, 숨통이. 그래서 대종사께서 세상의 병맥을 짚고
그걸 갖다가 고치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승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대종사님의 이 법문에서만 머물 게 아니에요. 우리도 냉철한 정신으로 우리 교단의 병맥을 짚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라도 딱 조목이 나와야 돼. 우리가 이거 해결해 보자. 이거 해결하면 우리 교단이 전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지켜야 되고 이것이 무너지면 교단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한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일원상과 사안사요 상업팔조 그리고 우리가 성불제중 재생을 지향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이 큰 대전제는 그것은 바뀔 수 없지. 하지만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바꿔도 돼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못 바꾸면 교화 안 되는 거고 못 살아남는 거고 시대의 사람들이 수용하고 사람들이 매력을 가질 만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면에 진짜 있다면 우리 살아남아요. 근데 우리조차 우리 스스로 못 바꾸잖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일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것을 못 건드린다고. 우리 안에 예를 들면 부교무와 주임교무와의 관계를 못 건드린다고. 교무님들이 이런 거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을 못 내린다고. 근데 그게 진짜 현장에 사는 사람한테는 행복과 불행의 정말 갈림길인데 그거 하나를 못 나눠줘요. 그래 놓고 그냥 계속 그냥 뻔한 얘기만 수십 년째 공부 방법론 몇 개 가지고 계속 일상수행법 1, 2, 3조. 그냥 유념, 무념,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병맥은 짚을 생각을 안 하고. 방법론만 난무해. 여러 가지도 아니야. 그냥 몇 개. 전 교도가 다 하래. 이렇게 하면요. 지금 견디는 것도 신기한 거야. 이게. 견디는 것도 신기한 거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조직 문화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매력적인 조직 문화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필할 수 있어요. 와, 저기서 살아보고 싶다. 저 조직에 들어가 보고 싶다. 여러분 뭐 때문에 처음에 출가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교무님을 보고 교무님을 존경하고 교무님의 매력 때문에 그러면서 원불교를 입교를 보통 많이 하지 않아요? 경전을 딱 보고 경전에서 감동을 느껴가지고 입교한 사람이 얼마나 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무님을 매력적으로 보고 입교를 하거든. 저 사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온 교도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종법사님 모시고 가. 그래갖고, 종법사님하고 악수시켜주고, 법문 받두고 사진 찍어서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에? 와, 나 특별해. 나 여기서 종법사님도 만났고, 인간관계의 특별함의 매력에 사람들이 끌리는 거라고요. 그거 사람들의 굉장히 기본 보편 정서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야 교당 교화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런데 만나기 싫어, 교무님을. 또는 그 안에 있는 교도를 만나기 싫어. 교법 때문에 교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매력이 없어서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 그 동호회가 배드민턴만 딱딱딱 치고, 그러고 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사람이 되게 매력이 있으면 더 가고 싶지 않아? 사람 보러 가고 싶잖아. 여러분, 단회 같은 것도 하면,
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저 사람 만나면 되게 이야기가 잘 통하고 그래. 그러면 거기 가고 싶잖아.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많이 안 그래요? 나도 솔직히 그런데? 이 공부 모임 외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런 거라니까. 가고 싶게 만들려면 우리가 그냥 사람들한테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최소한. 그게 최소한이야. 근데 이제는 예전에는 그 권위가 너무나 컸어. 그래서 나하고 손만 잡아줘도 나 계속 오고 싶어, 그 교당에. 나 알아주는 것만도 감사해. 이제는 아니잖아. 그런 시대 끝났잖아요. 그럼 훨씬 더 실제적 실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잖아. 아, 갑자기 뭐 얘기가 여기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대종사께서 이 말씀하신 이러한 대종사님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았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삼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하지만은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대종사님의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이 태도, 아무리 세상이 좋게만 보여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그러한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냉철한 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변화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바라보고 그 변화를 쫓아가면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종교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교단의 사활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까지 봐야 된다는 거. 이 정도 하시죠?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 이야기할 때 구분이 뭐냐면 이기주의는 타인의 그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게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는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좀 전제예요. 그러니까는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타인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존중감도 가지지만 그만큼의 존중감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굉장히 주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개인주의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예전에는 이 개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회 속에서의 누구는 있었지만 완벽하게 독립된 개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집단 속에 하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정치적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이제 그렇지만은 대종사께서는 뭐냐면 이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주의 그러니까 타인한테 특별히 이익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하는 정도도 대종사께서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미래가치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보는 미래가치는 뭐냐면 그야말로 자리 이타, 타인에게 이롭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익심이라는 것은 개인주의라는 것은 그 타인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타인의 힘든 거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든요. 그걸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타인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연다면 그건 공익심이 될 거고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거나 세상의 공익의 변화에 무관심하다면 그러면 그것은 공도주의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개인주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의도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인류가 지향해야 될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공동선을 지향하는 우리의 기본적 태도죠. 그건 모든 종교가 바라는 바예요. 근데 거기까지 안 된다면 개인주의까지도 괜찮지만 개인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동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괜찮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뭐 고통스러운 거 문제 없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것도 좀 극단적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 말씀의 의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지향하는 바가 큰 것이지 개인주의가 나쁘다 이런 표현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쁘다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당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좀 더 큰 거지. 개인주의보다는 공도주의가. 그게 인격적으로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그 대승보살의 입장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종사님이 그 앞전에 말씀하신 법문들을 보면은 그런 태도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니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그 공익심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없어. 깊은 근심이 없어. 세상을 향해서. 이러면은 그건 개인주의적인 태도겠죠.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래도. 네. 그것도 한계가 있는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주의도 극복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공동체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사실은 공동체가 과연 미래의 대안일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이제 그 어떠한 그 공동체도 사실은 뭐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어떤 지역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삶을 이뤄나가기 위한 또는 어떤 거대 조직에 대항해서 자기네들의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생존 방식일 수 있고 또는 그들만의 한계가 있거든요. 또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게요. 네. 저도 뭐 깊이 있게 잘 아는 건 아니라서. 근데 문화를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그것은 뭐냐면 사회에서 어떠한 그 사회 문화를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에서 어떠한 특정한 좋은 가치관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공익 캠페인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문화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수돗물을 어떻게 하고, 전기 덜 쓰기는 어떻게 하고, 일회용품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걸 그 캠페인을 하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그것과 다름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단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 조직 문화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종법사님이 법문하시면 돼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법사님께서 이 조직 문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합시다. 이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해결하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조직 문화가 좋아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게 될 것이어서, 우리가 스스로도 뿌듯하고 교화도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가 이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잘한 사람 포상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장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교도, 제가 주가 전 교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한번 합시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년 법문으로도 하고, 뭘로도 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 신문에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최소한 인식되는데 내가 보기에 1년도 안 걸릴걸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1년도 안 걸릴걸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된 어느 정도 그래도 정착돼 3년이면은 많은 부분 그래도 사람들이 하려고 노력도 할걸? 물론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력이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은 많이 다르겠지. 종법사님이 그 교도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그 법령을 가지신 분야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최소한 그러한 문제를 종법사님이 직접 거론을 하는 것 말고 총부에서 거론해서 되진 않아.
내가 볼 때. 무슨 뭐 누가 어떤 뭐 특정한 사람이 해가지고 특정한 어떤 뭐 우리 교군에 세봅시다. 이렇게 해서 나는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법문을 통해서 바꿔야 돼. 법문을 통해서. 법문의 권위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의 권위는 굉장히 절대적인 거여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그만한 위상이 인격적, 교법적 위상을 갖춘 분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종법사님의 위상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내적으로는. 높을수록 좋다고 보는 입장이야. 그래야지 이분의 말이 중생들한테 먹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종법사님, 근데, 아, 모르겠어. 지금은 좀 답답해.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뭐냐면, 제도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야.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제도를 지켜가지고 종법사님 권위를 유지하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도를 바꿔가지고, 뭐, 그분의 그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입장에 서 계시면 그분의 어떠한 언행이라든가 여기에서 권위는 스스로 발생하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무슨 뭐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뭐 부모님이 대변해가지고 뭐 애를 저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철저하게 당신의 법력으로 권위를 갖는 것이 그것이 맞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단의 조직 구조를 볼 때 우리 이 동법사님의 법문이 그런 것이 이렇게 딱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나가면 나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우리가 굉장히 신심 있는 집단이잖아요. 신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고 또 법문을 공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빨리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조금 답답하지. 너무 오랫동안 이런 걸 손을 안 대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네. 법문을 통해서 바꾸는 게, 우리 교단은요, 사실은 정법사의 법문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교단이에요. 제도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걸 종법사님께서 나서갖고 이래라 저래라 무슨 뭐 통폐합을 무슨 대격구제를 해라 무슨 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의미 없고 종법사님은 법문 잘하시면 돼요. 법문 하시면서 한 번씩 교단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돼요. 그럼 강력하게 들어가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법문을 입어. 제도가 법문을 딱 힘입으면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 그러니까 종법사라는 법문을 하는 위치에 서 있으면 무조건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문으로 권위를 가지면 되는데 왜 굳이 제도적인 힘까지 가져야 되는지 난 솔직히 모르겠는 거지. 우리 교당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당에서 제가 왔잖아요. 난 처음부터 우리 회계를 교도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 난 회계를 잘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용금만 받아 쓰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 돈을 내가 관리하면 뭐 할 건데 내 돈도 아니고. 근데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 다 부담스러워하니까 공금 만지는 걸. 내가 그리고 뭘 회의했을 때 왜 굳이 내가 결정해야 돼? 교도님들이 결정하면 되잖아. 내가 결정한다고 앞에 나서가지고 뭘 막 이야기를 하는 순간 교도님들은 생각을 쉬어요. 아, 교무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다음번에는. 또 어차피 우리가 의견 내봐야 교무님이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의미가 없는데 교무님 그냥 뭔 얘기하는 거 입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거 안 해도 나는 교단의 그 법회 때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우리 교도님들한테 쪽팔리지 않을 수 있어. 교무로서 위상에 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법을 잘하면 되니까. 그게 내가 해야 될 본분이고. 그리고 교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 교법을 잘 설명해 드리고, 잘 품어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경제권을 안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교당 운영에 대해서 내 발언권이 없다고 해서, 내 권위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
크게 다르죠. 왜 종법사가 굳이 그런 행정권이고 인사권이고 다 쥐어야 되냐고. 법문 잘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권위는 쓰는 건데. 종법사니 거기에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 거기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의 임명직에 가깝잖아요. 임명직이지.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단은 그래도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니까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종법사님께서 표를 많이 행사하면 돼요. 권한을 그 교정원장 자리에 앉힐 사람에 대한 권한을 종법사님께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 물론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지. 그러나 종법사님께서 100% 노라는 의미는 아니야.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만 지금처럼 하는 건 아니지. 지금처럼 오만 제도에 관여하시는 건 좀 아니지. 법문 양도 훨씬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되고, 형식적으로. 내가 뭐 질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종법사 법문하는 시간을 아예 딱 법석을 마련해버리면 된다니까? 종법사가 법문하겠다는데 뭐, 겁나 좋은 거지. 전 교도를 대상으로. 대법회를 맨날 여는 거예요. 온라인 대법회를.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정종 공부도 시켜줄 수 있어. 대종경 공부도 시켜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종법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시켜봐. 그러면 권위가 저기 교정원장한테 권위가 가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권위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진짜 큰 걸 건드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인심을 건드릴 수 있고. 교단의 방향이라든가 교단의 욕망을 틀 수 있는 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법문으로 돼야지, 종교는. 교정원은 행정적 서포트 정도만 하면 되지. 교정원장이, 거기는 총무원장이 바뀌면요, 그 총무원장 계열에 있는, 예를 들면 문중이 있어요. 뭐, 범어 문중, 뭐, 무슨 문중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면은요, 그 밑에 있는 대사찰들이 일괄적 교체돼요. 그 문중 사람들로. 그러니까 치열한 거예요. 자기 문중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니까? 인사권도 그런 인사권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분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쪽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우리 교당에서 예를 들면 뭐 진짜로 공부 제대로 잘 시킬 수 있으면 나머지는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여기에 관심 없으면 꼭 물질을 주려고 한다. 인사권을 주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굳이 그거 필요 없거든. 마음을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마음을 못 움직이면 권력을 쥐어서 움직이려고 들어요. 그건 너무 유치하지. 이런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교무님들이 자꾸 그 물질적인 거 다 놔야 돼. 놀 수 있으면 무조건 놔야지. 그걸 왜 쥐고 있어요? 법문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런 걸 쥐고 있으니까 자꾸 사심이 발동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교무님이 자꾸 너무 강력하게 자기 욕망대로 의견을 갖다가 교도님들 그걸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갈등 발생하고 지금 현재 교당 리스크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교무님의 독단에서 나오는 거야. 실제 교당에서 문제 생길 게 교도끼리의 관계도 교무가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재단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클걸? 현재 교당에서 교당 교화의 진짜 문제는 교무님이야. 교당이 망하고 거기 교당이 분열되고 하는 거에 핵심은 다 교무님이 들어서 그래.